3월 내돈내산 새로 들여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오늘은 3월을 앞두고 지른 책들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사실 책박스는 2월 말에 도착했었는데 다른 영상들을 먼저 제작한다고 중순이 다 되어서야 열어보게 되었네요. 3월 책지름에는 여러 가지 욕망이 투영되었어요. 신간 중에서 관심이 있는 책들도 사고 싶고 호평을 들었던 책들 중에서 더 이상 미루지 못하고 지른 책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도착한 택배 박스의 크기가 가로 47cm, 세로 30cm 정도 되네요. 그럼 박스 안에 들어있는 책들을 살펴볼까요? 오늘은 책이 조금 많아서 분야별로 나눠서 소개할게요. 우선 한국 소설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저의 책가요가 독서노트 영상에서 빠지지 않는 분이죠. 박솔매 작가의 신간이 나와서 얼른 샀어요. 창비에서 나온 단편소설 모음집입니다. 표제작 우리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8편의 작품이 실려 있어요. 소설집의 작품들이 어떤 분위기를 띠는지는 뒤쪽에 실린 해설이나 발문을 통해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넘겨보니 강보원 평론가의 해설 제목이 지나가기 혹은 영원히 남아있기네요. 우리의 사람들의 인물들은 아주 실질적인 의미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 이 문장이 눈길을 사로잡아요. 전작 중에서도 낯선 공간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청량한 느낌의 표지와 더불어 어떤 낯설음, 어떤 불투명하고 유영하는 사유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박솔매 작가가 궁금한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참, 책과 같은 표지에 카드형 USB도 받았어요. 다음으로 지른 책은 최진영 작가의 내가 되는 꿈입니다. 현대문학 출판사의 핀 시리즈 소설선 신간이에요. 러시아 전통 인형 마트료시카를 연상시키는 표지 그림이 여러 겹의 두꺼운 가면 속에 겨우 숨어있는 자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독서를 좋아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책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자아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인물들에게 힘을 얻어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내가 되는 꿈이라는 제목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어른이 되고 싶었던 걸까? 아니, 나는 그냥 내가 되고 싶었던 것뿐. 이라는 뒷면 표지의 문구가 강렬하네요. 책 소개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내 시간이 돼 내 것이 아닌 시간을 되짚으며 태희는 그 시간에 아직 머물러 있을 나를 만나기로 한다. 자신을 두고 싸우던 엄마와 아빠, 자기들에게 안전한 질문만 하던 어른들, 아이들을 차별하던 선생님, 일기에는 쓸 수 없는 말. 어떤 일을 겪고 한참 지난 뒤에야 부끄러움도 자책도 아닌 모욕감이었다고 되짚는 시간들. 그 시간이 지나야 나는 내가 될 수 있다. 고통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그 고통에게 결코 꺾이지 않던 여성들의 이야기. 작가 소개란 옆 페이지에 친필 사인도 되어 있어요. 최진영 작가의 작품 중에는 해가 지는 곳으로, 이제야 언니에게를 인상 깊게 읽었어요. 이번 작품에서는 왠지 지독하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마주하게 될 것 같은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읽어야겠어요. 다음은 설재인 작가의 사뭇 강펀치라는 단편 소설집을 샀어요. 설재인 작가는 외고에 임용되어 수학을 가르치다 사표를 내고 복싱을 하고 글을 쓰는 분이에요. 작년에 설재인 작가의 첫 번째 소설집 내가 만든 여자들을 읽었는데요. 직장에서 너무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차장님이 알고 보니 여자를 빚어낸다는 내가 만든 여자들도 독특했지만 치앙마이에서 여행했던 기억을 자극하는 엔드 오브 더 로드웨이나 외고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을 다룬 불가능했던 것에 대하여도 좋았어요. 작품에 담긴 진솔한 무게감이 마음에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대하며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한국 소설 분야 마지막 책은 천선란 작가의 청개의 파랑입니다. 2019년 한국과학문학상 장편 부문 대상 수상작이에요. 공교롭게도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최진영 작가님이 추천사를 쓰셨네요.
사실 2019년은 과학문학 분야가 크게 흥했던 해였어요. 테드창의 숨과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 크게 화제가 됐었고, 정세랑 작가의 책들도 쏟아져 나왔던 해였어요. 어느 때보다도 과학문학이 주목을 받던 그때 장편소설 부문 대상 수상작이라고 하면 이미 작품성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다고 봐야겠죠? 사실 이 작품이 하도 좋다는 평을 많이 들었는데 아직 읽어보지 못해서 이번 기회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새로 들여온 외국 소설을 소개할게요. 요스타인 가하드 작가의 꼭두각시 조종사입니다. 만약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 간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소피의 세계를 쓴 작가의 최신작이라는 문구가 눈길을 끄네요. 띠지의 소개 문구처럼 요스타인 가하더는 52년생 노르웨이 작가이고요. 대학 졸업 후 고등학교에서 철학과 신학, 문학을 가르치다 1991년 발표한 소피의 세계, 소설로 읽는 철학으로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게 되었죠. 전 세계 64개의 언어로 4,5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하네요. 출판사 책 소개를 참고하면 이 소설은 모르는 타인들의 장례식을 찾아다니는 60대 언어학자, 주인공의 비밀을 큰 줄기로 숨겨진 관계와 진실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라고 해요. 외로움이란 무엇인지, 무엇이 현재의 우리를 형성하였는지 등 각 장마다 철학적인 질문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핍 윌리엄스의 잃어버린 단어들의 사전을 샀어요. 많은 분들의 추천과 함께 뒷면에 적힌 사전에서 빠진 한 단어, 그리고 그 단어를 훔친 여자아이, 잃어버린 단어, 잃어버린 이야기를 되찾는 여정, 누락되고 삭제된 세계를 복원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라는 문구가 많은 것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작가 핍 윌리엄스는 영국에서 태어나 호주에서 살고 있는 작가로 이 책이 첫 번째 장편 소설이라고 해요. 옥스퍼드 영어 사전의 고문서 보관소에서 잃어버린 단어와 행간의 삶을 살아갔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채롭게 그려냈다고 하는데 1월에 출시된 이후 여기저기서 추천하는 글을 읽고 궁금했던 책이라 이번에 구입했어요. 다음은 에세이와 비문학 분야 새로 산 책들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 책은 엄마 박완서의 부엌, 정확하고 완전한 사랑의 기억입니다. 에세이 시리즈 추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세미콜론 출판사의 띵 시리즈 7번째 책이에요. 2021년 1월 22일 박완서 작가의 10주기를 맞아 출간한 이 책은 엄마 박완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문학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소설가 박완서의 딸 호원숙 님이 쓰셨어요. 에디터의 글에서 일부를 읽어볼게요. 엄마와 아내로서 살뜰히 가족을 먹이고 챙기면서도 시대를 감당하고 우연하게 살아온 한 여성이자 직업인으로서의 소설가. 발표된 소설과 산문 이면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오직 딸이라서 가능한 박완서 문학의 코멘터리 삼아 귀하게 듣습니다. 음식에 담긴 마음과 이야기를 풀어 쓴 띵 시리즈도 믿고 보는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박완서 작가의 작품 세계를 좋아하고 추모하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한은영 작가의 당신은 빙하 같지만 그래서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를 샀어요. 소설가가 책상에서 하는 일이라는 부제처럼 이 책에는 저자가 읽은 세계문학, 고전이라고 불리우는 책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을 다시 바라보는 글들이 묶여 있어요. 사실 음식 에세이들을 모은 우리는 가끔 외롭지만 따뜻한 숲으로도 행복해지니까 라는 책과 세트처럼 함께 출시되었는데요. 음식 에세이는 한 권에 담았으니 이번에는 책 이야기를 담아보자 하고 골랐습니다. 한은영 작가의 산문집, 에세이 책이 좋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돼요. 다음은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이라는 책을 샀어요. 코로나19가 남기는 과제라는 부제를 달고 나온 이 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10명의 저자들이
서로 다른 자리에서 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 사회의 사각지대를 짚어주는 글들이 실려 있어요. 드물게 구입한 사회과학 서적인데요.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책으로도 되짚어보고 싶어서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임지은 작가의 연중 무휴의 사랑을 샀어요. 저는 본격적으로 책 읽기를 시작하면서 북스타그램으로 활발하게 기록하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접했어요. 임지은 작가도 인스타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평소 부지런히 글을 쓰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분이었어요. 출판사의 책 소개를 잠시 인용하면 1990년생 백말띠 여성 임지은의 산문집이다. 그가 여기에 쓴 33편의 글은 냉철하면서도 따뜻한 연민이 배어있고 그 톤은 서늘한 동시에 유쾌하다. 무엇보다도 터무니없을 만큼 솔직하다. 이 산문집은 어느 딸의 책이며 어느 장녀의 책이다. 누군가의 언니가 쓴 책이자 누군가의 연인이 쓴 책이다. 일상과 긴밀하게 밀착된 이야기에 솔직하고 강단이 느껴지는 글을 잘 읽고 있던 터라 책으로 묶여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주문했답니다. 다음은 이화열 작가의 지지 않는 하루를 샀어요. 이화열 작가가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에세이 분야의 신간을 살펴보다 이 책을 발견했어요. 두려움이라는 병을 이겨내면 선명해지는 것들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는데요. 2019년 파리에서 직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하면서 써내려간 글들을 묶은 책이라고 합니다. 작가나 책에 대한 사전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없을 때 저는 온라인상에 먼저 읽은 분들이 남겨준 리뷰를 참고해요. 이 책을 장바구니에 담기 전에 참고한 리뷰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호평과 솔직한 리뷰를 모두 읽어본 뒤에도 이 책이 궁금해졌어요. 저는 어떤 감상을 남기게 될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마가릿 애투드의 글쓰기에 대하여 라는 책을 데려왔어요. 하루의 책상에서 자주 언급되었으니 작가 소개는 생략하고요. 작가가 된다는 것에 관한 6번의 강의라는 부제가 달려있어요. 서문에 해당하는 들어가며에 작가가 직접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 책은 다양한 관객을 대상으로 한 6번의 강의를 바탕으로 탄생했다. 강연이라는 원형에서 그 형태를 물려받은 것이라 챕터 구성이 긴밀한 연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저는 에튜드에 대한 팬심으로 구입을 했지만 글쓰기에 대해 세계적인 작가의 강연을 들어보고 싶은 분, 글은 어디에서 오는가? 작가란 무엇인가? 글을 왜 쓰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사유를 살펴보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책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토니 모리슨의 보이지 않는 잉크를 샀습니다. 미국 흑인 문학의 상징적 인물이자 흑인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토니 모리슨. 저는 2019년에 뒤늦게 빌러비드를 읽고 팬이 되었고 그 뒤로 술라, 하느님 이 아이를 도우소서, 재즈까지 열심히 찾아 읽었어요. 이 책은 우리나라에 처음 나온 토니 모리슨의 산문집이라고 해서 냉큼 담았어요. 소설가이자 영문학자, 비평가로서 40년 넘게 활동하며 남긴 에세이와 연설, 강연 원고 등이 담겼다고 합니다. 뒷면 표지에 실린 발췌문을 읽어볼게요. 저는 남과 다른 목소리가 지워질까, 쓰이지 않는 소설이 지워질까 두렵습니다. 그릇된 사람들의 귀에 들어갈까봐 속삭이거나 삼켜야 하는 시들, 지하에서 번성하는 금지된 언어, 권력에 도전하는 수필가들의 묻지 못한 물음, 무대에 올리지 못한 연극, 제작이 취소된 영화 등이 지워지는 데 대한 불안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악몽입니다. 마치 온 우주가 보이지 않는 잉크로 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니 모리슨의 팬이라면 뭉클한 글들이 많을 것 같고요. 자신의 목소리를 찾기 위해 치열하게 사유한 기록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기나긴 3월 책하울 대장정의 끝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데려온 책은 버지니아 울프의 정원이에요. 우선 비닐 포장을 뜯어볼게요. 양장본 위 종이 표지에는 따뜻하고 밝은 느낌의 정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다른 책들보다 크기가 크고 올 컬러의 큼직큼직한 사진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25,000원이나 한답니다. 몽크스하우스는 버지니아와 레너드 부부가 22년 동안 살았던 집을 가리켜요. 이 책의 저자 캐롤라인 줍은 2000년부터 몽크스하우스에 입주하여 10년 넘게 살면서 정원을 가꾸고 일주일에 2번씩 유료 관람객에게 집을 개방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울프 부부가 몽크스하우스를 발견한 1919년부터 현재까지 그곳 정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담았다고 하고요. 제가 이 책에 끌렸던 이유는 김금희 소설가의 추천사 덕분인데요. 그중 일부를 읽어볼게요. 생생하고 활기찬, 환하게 타오르는 기쁨의 순간들을 통해 울프를 만나는 일. 들판에 나는 벌떼의 행로에서조차 생의 분명한 진동을 찾아내었던 울프의 기적 같은 시간을 마주하는 일은 전혀 다른 톤의 목소리로 울프와 그 작품을 우리 내면에 기록하는 과정이 된다. 우리는 슬프게도 울프가 최종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내렸던 선택을 알고 있으나 결국에는 그조차 절망의 저점에 머무른 것이 아닌 겨울의 다음 페이지를 스스로 써내려간 것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나는 정원으로 나아가 깊은 숨으로 꽃과 나무와 흙의 냄새를 맡아보는 사람들처럼 이 책의 페이지들을 읽었고 그 결과 당연하게도 울프를 더 찬란하게 사랑하게 되었다. 버지니아 울프를 떠올리면 왠지 모르게 창백한 이미지, 삶을 비관하고 예민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생명력이 넘치는 몽크스하우스의 정원에서 그녀가 어떤 것들을 관찰하고 어떤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할 수 있다는 게 흥미로웠어요. 저는 미눔사 디 에센셜 시리즈의 버지니아 울프 편을 읽기 전에 이 책을 먼저 읽으려고 해요. 제가 기억하는 기존의 이미지에 몽크스하우스의 정원을 거닐며 자연과 함께 숨쉬던 그녀의 이미지가 더해진 뒤에 버지니아 울프의 작품을 다시 읽는다면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소설과 에세이, 문학과 비문학 분야의 신간과 스테디셀러 14권 책하울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궁금한 책이 생기셨나요? 책하울 영상을 찍을 때마다 그달에 꼭 읽을 하루책을 정했었어요. 영상으로 리뷰를 올리지 못할 때도 많지만 그렇게 정해놓으면 저에게도 은근히 부담이 되어 꼭 챙겨 읽게 되더라고요. 이번 달 하루책은 구독자분들과 함께 정해보려고 합니다. 몇 권을 후보로 3월의 하루책 투표글을 올릴게요. 커뮤니티에서 후보를 확인하시고 궁금한 책에 투표해주세요.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영상이나 라이브 방송으로 하루책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어떤 책을 읽을 계획인가요?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소개해주세요.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 중이셨다면 3월의 하루책 함께 읽기 어떠신가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